자, 우리 고전문학 개념을 총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중학생들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중2들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중2들이 아직 역사를 안 나간 애들이 있겠네. 세계사만 나갔고. 반면에 이제 중3들은 역사를 나가고 있을 거니까 겸사겸사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1 레벨 기준으로 조금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로 잘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서 근데 유의할 점은 뭐냐면, 지금 중3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꼭 내가 짧게 2분만 딱 하고 가고 싶은데,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100점을 주고 싶은 시험이에요. 반면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변별을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점수를 안 주고 싶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 내신 느낌으로 고등학교를 대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특히나 이제 수학 같은 게 워낙, 영어도 그렇지만 선행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뭐 짧게 하더라도 이미 기반이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그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어가 완전히 지금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 과정을 해 두셔야만 1, 2등급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되게 부지런히 잘 하고 계신 거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영상으로 이걸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좀 진지하게 중3 과정에서 고등학교 1, 2, 3학년에 국어 선행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암기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 국어 내시다던 것처럼 작품 정리만 하고 막 고등학교 때 3주, 4주, 6주, 8주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내가 서울대 나왔고 정치 10등인데 내가 안 나온다면 안 나온다는 건데, 어떻게 5등급, 6등급, 7등급 맞은 사람들이 우리 학원은 나와요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시는지. 사실 장사를 하자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일단은 제 수업 듣는 학생들, 그리고 제 유튜브까지 오셔서 보시는 학생들 분들은 이해하실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외우고 계실 정도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 고1부터 서술형이 바뀌어가지고 개념을 적당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지 5개 중에 골라내는 형태는 불가능하고요. 얘를 그냥 여러분 백지 바닥에다 그려낼 수 있는 레벨까지 가셔야 서술형의 점수가 나옵니다. 자, 선사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죠? 역사는 쉽게 얘기할게 기록이야. 그럼 선사는 무슨 얘기냐? 기록 이전의 것이에요. 즉 기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선사 시절의 문학이라는, 선사 시절의 역사라는 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선사는 뭐 역사 이전이야. 그러니까 선사랑 역사라는 말은 기록이 없다, 기록이 있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애당초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사까지는 다루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는 있어. 만약에 선사시대의 문학이라고 한다면 구전문학이라고 얘기할 거야. 왜냐면 기록은 없지만 뭐는 있을 거니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는 왔을 거니까. 근데 봐,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것도 뭐야? 기록이죠. 이해됐어?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이나 분류에서는 선사문학을 뭐 구전문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왜 그런 거냐? 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래됐으니까 기록이 없더라도 전래될 수 있었겠으나, 그러면 그조차도 결국에는 어디에 남아 있는 거야?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전문학인데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만 얘가 구전문학으로 왔겠구나라고 추정하는 거지, 이게 구전문학인지 어쨌는지는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방된 뒤로 수많은 사실은 논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라서 이걸 이렇게 내는 시험은 없습니다. 있다면 완전 옛날 내신이고, 아니 없어야 돼요. 없어야만 해요. 근데 내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한 100개 중에 20개 이상의 학교를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거든요. 5% 이내에서 출제되는 흔적을 봤기 때문인데, 이 자체도 점차적으로 0%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알아만 두셔라요. 자, 그래서 먼저 큰 얘기는 끝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역사로 남았겠죠? 역사로 남은 것은 기록문학이야. 자, 그럼 기록문학으로서 우리가 분류를 할 건데, 문학은 크게 두 개로 나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게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운문문학이냐 산문문학이냐. 근데 오늘의 카테고리는 운문만 다룰 거예요. 자, 그럼 운문문학도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나의 사랑의 감정, 기쁨, 즐거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자, 이번에 지금 선거 하잖아요. 그럼 선거 로고송 하지. 뭐 기호 1번, 뭐 기호 2번,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 선거 로고를 붙이잖아. 그 얘기야. 그러면 내가 감정을 표현하거나 흥겨움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 우리 대통령 뽑자 같은 목적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라고.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야. 우리가 야구장에 갔어. 응원가야. 응원가 되게 신나죠? 그런데 또 응원은 응원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럼 봐봐. 감정의 목적이 있고, 다시. 글씀의 어떤 주제, 의식 또는 의도가 감정인 경우도 있고 목적인 경우도 있고 감정과 목적의 중간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문학이다. 근데 목적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큰 틀을 일단 잡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 틀은 뭐냐면 시대 구분이야.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고대에서 통일신라가 왔잖아요. 특히 근데 신라는 나름의 문자 표기 체계가 있었지. 그래서 향찰이라는 문자 표기 체계를 썼었죠. 그리고 이제 중세 어디로 갔니? 고려가 들어왔고, 그리고 고려 이후에 조선이 들어왔는데, 이게 조선이요. 고려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보니까 사실은 문학적으로 큰 변화가 있긴 있지만 조선 전기 후기만큼의 변화가 또 한 번 더 와요. 그리고 나서 조선 후기는 또 어느 시점이야.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지점들을 잡아드릴게요. 정확하게 뭐냐? 고대 가요라고 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뭔가 불렸던 노래가 있을 거야. 두 번째, 신라 시대 때 향찰이라는 기록 문학이 있었어요. 향찰로 쓰여진 문학을 향가라고 불렀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당연히 고려 때 불렸던 노래도 있었겠죠. 고려 가요라고 하면 되겠네. 우리도 지금 대중음악을 가요라고 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때 불러졌던 거는 좀 더 장르가 많아졌을 거고 그 장르가 더 다양해지고 변이가 컸을 것이며 딱 여긴데 정확하게 이 시점이 1894 여러분은 갑오기억으로 배웠는데 고전 문학사에서는 갑오 경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뭔가 바뀌는 시점이야. 그래서 이 전을 100% 고전 문학이라고 하고요. 이 이후를 100% 현대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큰 틀은 잡혀 있으셔야 되고 이거 한 번 쓴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야. 공부는 습관이고 반복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반복해서 정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고 자 그럼 큰 틀은 오셨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흰색 선 기준으로 이쪽으로 잡아주십시오. 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은 고대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는 자기의 외로움을 표현한 노래예요. 나중에 이제 수업할 건데, 이제 우리가 좀 뭔가 큰 틀을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큰 틀의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냐, 감정이입이냐야.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반응.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자, 다시 정리하면, 이제 순수 서정문학으로 대표적인 게 유량의 한조가가 있었고, 이제 목적문학으로 대표적인 게 구지가가 있어요. 구지가는 뭐냐면, 우두머리, 선출함에 있었던 형태고, 뭔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특이한 게, 협박을 했다가, 제안을 했다가, 이런 구조가 나와요. 자, 그래서 구지가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개인의 감정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두머리 선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선거송이에요. 됐니 여기까지? 선거 때 막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유리왕 황조가는 그냥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노래들, 그냥 가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중간에 낑겨 있는 애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도와 자, 얘는 일단 순수 서정시로 봐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기 전 죽어가는 상황, 그리고 이후를 쭉 다루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감정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순수 서정시로 보는데 이거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주술적으로 보겠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을 표현했다. 여러분 감정과 동의어가 그냥 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과 서정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는 주술적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도화가를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필기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고대가요 중에 대표 3대장은 이렇게 세 가지. 순수 서정문학에서 유량의 황조가, 그 다음에 목적문학에서 구지가,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는 양쪽 다 가능. 인데 한 80% 이상은 서정문학으로 보더라. 자, 이거고
지금 이제 이 지역의 고1 내신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는 다 배우고 왔다고 전제하고 있더라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냥 여러분 지금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한 달, 두 달 들으면서 익숙해지셨으니까 지금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따라오면 그 1등만 안 나와요. 되게 지금 저는 안타깝거든. 그리고 내년에 또 저는 겪을 걸 알아요. 3주 남겨놓고, 한 달 남겨놓고, 8주 남겨놓고, 보내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점수 안 나왔다고 그만두셔. 어쩌겠어요. 제가 여기서 더 이름이 나고, 국어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공감대 설득이 더 제가 꾸준히 해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또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필기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고대가요 이거밖에 없냐? 아니,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뭐 작품 이름을 암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작품을 또 봐야 되는 거고 차차 이제 정리해서 볼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가요는 대략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언제 불렸다? 고대 불린 노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읍사라든지 해가지고 뭐 백제 제일 유일하게 남아있다 또는 제일 오래된 거다 이렇게 해서 문학사적 특징이나 이런 것도 다른데 그건 작품 하나하나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고, 큰 틀에서 이제 고대가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정도면 될 건데, 자, 그 다음에 여기 흰색 기 좀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향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향가의 정의는 뭐냐? 향찰로 쓰인 노래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거는 이제 표기의 특징이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형식적으로 4줄, 8줄, 10줄, 그래서 4구체, 8구체, 19체라고 해요. 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구절에 있는 그 문장 형식, 문법 형식을 구라고 하는 거고, 체라는 건 형태를 체라고 하죠. 그래서 표기는 향찰, 형식은 4줄, 8줄, 10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4줄짜리가 있고 8줄짜리가 있고 10줄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뭐 디테일하게 옛날에 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무의미하고, 여기서 가장 유의미한 건 이거야. 4줄, 4줄, 2줄이잖아. 자, 그러면 4줄에서 예를 들면 뭐 촉발도 하고 분위기도 환기한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집약을 딱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집약하는 부분에 이게 집약임을 딱 알려주는 뭔가가 딱 들어가줘야 돼. 걔 이름이 뭐냐면 낙구라고 하는 애예요. 그럼 낙구는 뭐냐면 정확하게 적으세요. 이거 해운대고 이번 1학년 서술형 나왔던 문제야. 오케이? 그대로 써주셔야 돼. 19체 향가의 시상 집약 기능을 하는 감탄사로 9번째 구, 첫 음보 또는 첫 어절이에요. 추후 얘는 시조 등에서 계승되는데, 대표적으로 시조에서는 종장 첫 음절 또는 첫 음절에 써서 틀린 애들이 있더라. 종장 첫 음보가 3음절로 시작됩니다. 된 여기까지? 여기 쓰일 수 있는 건 2가지야. 감탄사. 원래 감탄사인데 나중에는 그냥 3음절 어떤 특정한 단어로 맞춰서 가요. 자, 여기까지고 필기 쭉 해주십시오. 영상 잠깐 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왜냐면 여러 번 해보셔야 돼. 이제 선사부터 이제 고대 시대인데 보통 이 얘기를 원시 고대 문학이라고 분류를 하고, 당연히 시대는 원시 또는 선사부터 언제까지? 삼국 초기까지.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다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고대가요가 있었다.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전기까지, 여기를 중세 전기 문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산의 역사 시간에 배우는 선사, 그 다음에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근대, 현대를 딱 구분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준들이 교과서에서 틀을 정해놓은 건데, 뭐 대학 가시거나 나중에 또 일반론적으로 가시면 또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편의상 가르치긴 해야 되니까 이 틀을 끊어놓는 거거든. 자, 그럼 이 틀에서 국어니까 문학이니까 조금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어디까지겠어? 대충 한 이쯤까지가 첫 번째. 그리고 이쯤 이제 두 번째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볼게. 삼국시대부터 이제 고려 전기까지인데, 이때 대표적으로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향가, 그리고 한시가 있어요. 자, 향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한문을 차용, 빌렸다는 얘기야. 자, 그 시절에 우리는 뭐가 없었어? 우리 자체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독자 문자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뭘 가져다 썼다? 한문 문학 거 쓰니까 한문을 가져다 썼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는 거야? 국문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국문이라는 게 우리의 국가적인 문학이라는 거야. 또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이라는 거야. 근데 한문은 우리 국문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국문 문학을 분류하는 기준은 언제 따져야 되겠어요? 한글 창제죠. 한글 창제 이전에는 뭐가 없어? 우리 문자가 없으니까 한문을 그냥 우리 문학이라고 범주에 넣어요. 근데 한글 창제 이후에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완전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한글로 써야 국문 문학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당연히 국문 문학이 아니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문제야. 이 과도기적인 부분이. 그래서 정리하면 대체적으로 한문도 국문 문학으로 넣는 이유가 뭐가 없었으니까 우리 고유 문자가 없었으니까 한글이 창제됐다 하더라도 지배층이라는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한문을 쓰고 있었고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국문 문학으로 넣는 범주가 있더라 정도까지 일단 정리해 보시고 자 이건 내신 들어가면 또 디테일이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 한시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서요 한시까지 좀 설명하고 갈게 나중에 이제 작품 들어와서 자세히 설명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힙합 같은 것도 보면 뭔가 라임을 맞추고 뭔가 규칙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뭔가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한시의 규칙은 한 행에 한 줄에 5자 또는 7자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몇 줄이냐인데 4줄 또는 8줄이에요 그래서 자 5글자 또는 7글자 수고요 4줄 또는 8중 4행 또는 8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겠니? 4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5글자이면서 4줄이면 절구라고 해요 이걸 5원 절구라고 합니다 됐니? 자 그럼 쉽다 얘들아 7원 절구는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몇 줄 나왔겠어요? 4줄 나오면 돼요 절구는 4행이야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아 그렇구나라고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신 다음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하시거나 필요하실 때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는 의도야 자 그 다음에 8줄도 있겠죠 그건 율시라고 합니다 얘는 8행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 있는 거예요 반대로 7원 율시도 있겠죠 7원 율시도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데 8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글자가 들어간다요. 경우의 수야. 5글자나 7글자나 4줄이냐 8줄이냐 2 곱하기 2 4가지가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원 절구는 5글자가 4행 7원 절구도 5글자가 하나, 둘, 셋, 4줄 5원 율시는 5글자가 8줄 7원 율시는 7글자가 8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떤 이 체계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리가 좋아하면서 잡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뭐 이 정도면 되는데 여기에 또 아분이니 뭐니 해서 운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일단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자, 넘어가서 우리 교재로 갖고 계신 친구들은 435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중세 후기 문학. 자, 고려 후기부터 이제 조선 전기까지인데 당연히 고려 시대에 불렸던 노래 고려 가요가 생기고 나서 뒤쪽으로 가면서 이런 게 부쩍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볼게. 흰색 줄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자, 일단은 고려 가요야. 고려 가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봤을 때 3, 분, 후라고 있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얘는 소교라고도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소교라는 거는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니? 속요가 된다고. 됐니? 자, 그럼 세속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남녀 간의 사랑, 그 외 예를 들면 부, 명예, 권력 전부 다 인간의 욕망들이죠.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자, 이런 게 우리가 사실은 생존하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야. 그래서 일상적이거나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나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속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게 아닌 걸 전부 다 탈속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돈 없으면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의식주 기본이 안 되잖아.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 뭐 명예, 권력이 없으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생존이 불가능해지거든. 또 일상 밥 먹고 살아야죠. 또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를 세속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걸 타술적이라고 표현을 해. 그런데 이제 좀 종교마다 다른데요.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불교 중심이었고, 불교는 다분히 세속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지 어땠는지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리학 유교에서는 다분히 탈속적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점점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해. 그래서 고려 가요는 이런 주제였고 노래였다가, 이제 경기체가도 이쪽이었다가 슬슬 넘어가면서 뭐 시조, 뭐 가사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큰 틀을 잡아 놓으시고, 자, 고려 가요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삼음보여, 두 번째 분절체여, 세 번째 후령구여.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어려우면 여기까지 하고 작품들을 좀 같이 볼 거야. 쉬엄쉬엄 하면서. 어려우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삼음보는 끊어있는 기준이 세 개였다는 겁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 분절은 절, 연, 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끊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야. 후렴은 의미는 없는데 뭔가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다.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필기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자, 영상은 끊을 거고, 자, 여러분 교재 페이지 430페이지. 아까 설명한 거 제가 잠깐 같이 강독을 할 건데, 일단 질문 들어왔었던 향찰이 뭐냐라는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와, 일본만 다 까먹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쓰더라? 야, 잠깐 하나 문제까지 볼게요. 예를 들면, 일본 말 중에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봐봐. 이 문자가 어디서 왔는지 보면은, 예를 들면 이거는 한자 세 개는 뭐 두 이자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한문 문화권이었으니까 먼저 한문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뭔가 변형해서 쓰는 애들도 있었을 건데, 자, 이제 여기서 향찰은 뭐냐면요, 이거야. 이 차라는 거는 빌리는 거야. 그 음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음을 빌린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선화공주라는 우리의 발음이 있잖아요. 근데 선화공주라는 발음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쓸 수가 있는데 옛날에 한글로 못 쓴 거야. 그래서 이게 한문에서 선, 화, 공, 주 라고 발음이 나는 애들이에요. 이해됐니? 그래서 선화공주라는 건 음을 빌려가지고 써준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훈차라고 되어 있는데, 훈차라는 건 여기 나와 있다시피 뜻을 빌리는 거야. 그러면 주라는 건 뭐 주인 이렇게 높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님자가 이렇게 훈차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음차는 선화공주, 훈차는 님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이제 보조사 은이 있죠. 이 보조사 은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보조사 은은 음차가 다시 됐다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향차를 일상생활에 쓴 거야. 또는 이런 식으로 향차를 가지고 뭐 공문서 같은 데 쓴 거야. 그럼 이제 향찰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노래 가사도 쓸 수 있었겠잖아. 이해됐어요? 노래 가사를 쓴 게 그게 뭐다? 향가가 된다는 얘기야. 노래 가짜를 써가지고. 자, 그럼 필기해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작품 정리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흐름을 잡아서 할 거예요. 고전문학 작품 정리는. 그런데 지금 최소한 뭐 아까 제가 했었던 유령 황조가라든지 대표 개념 작품들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전체 작품 정리도 한번 흐름을 잡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담을 좀 한번 쪼개볼 건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잡아봤던 게 대표적으로 고대가요, 그 다음 뭐 향가, 그 다음에 뭐 시조를 오늘 하진 않을 것 같고, 고대가요, 향가, 여기에 한시 정도, 뭐 시조는 한두 개 정도 예시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볼 거고, 우리가 배웠던 문학사 개념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일단 그 흐름까지 잡아보고, 여러분이 이제 좀 로드를 봐서 어떤 공부 상태를 좀 봐서 추가적으로 문학사 진도를 더 나갈지 아니면 문학 일반 개념 진도를 더 나갈지 볼 텐데, 당분간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개념 수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필기 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설명한 내용들이고, 다시 한번 여기 가서 좀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럼 한국 문학이란 게 뭐냐? 일단 한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다. 즉 주어는 한국인이 써야 돼. 대상도 한국인이요. 자, 그럼 뭐를 주제로 해야 되는 거냐? 한국인의 감정, 사상을 주제로 담고 있고 어떤 도구를 써야 돼? 한국어를 도구로 써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일단 첫 번째는 뭐냐? 1번. 한국인은 어디까지로 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민족이다. 북한 국민과 재외국민 동포를 전부 다 아우른다. 그리고 과거 우리의 영토 지역을 얘기한다. 현재로 보자면은 남북한 국민이다. 즉 과거는 영토, 현재는 한반도. 그리고 당연히 뿌리 의식을 갖고 있는 동포들이다. 자, 한국어의 문제는 뭐냐? 자, 첫 번째, 구비문학은 뭐 한국어가 될 건데 향찰은 그럼 한문으로 서연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한국어 특성이 있었으니까 향찰도 한국어 범위로 보자는 거고, 한문, 근데 이전에는 동아시아의 공동 문어라는 게 뭐야? 글로 쓰는 거예요. 구어라는 게 뭐지?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글로 표현했던 거는 공통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인정을 하자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문학의 특질로 해서 한가 신명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작품을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 한이라는 게 뭐 되게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편해지거나 또는 승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명은 흥겹게 풀어낸다, 멋있게 풀어낸다 인데, 이거는 작품 정리 들어가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웃음이 있다는 거죠. 비판도 있다는 거고요. 낙관이라든지 행복한 결말도 있고, 현실 중심이었다, 인간 중심이었다, 자연 친화였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여기까지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언급해서 제가 정리해드렸고, 추후 제가 이거는 문제풀이 들어가나 작품 정리 들어가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이게 오늘 사실 개념을 너무 많이 던지면 여러분이 아마 다 토해낼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그냥 한번 흐름을 잡는 정도로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되셨으면 이제 넘어가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고대가요입니다. 자, 고대가요는 어디부터 어디라고? 원시 시대부터 고대국가 성립 초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주술적 노래인데, 환기, 명령, 음음가정, 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맨 처음 환기라는 건 맨 처음에 촉발이야. 그래서 자, 일단 구지가를 가지고 볼게요. 거부가. 자, 우리가 배웠던 표현법, 이거는 뭐라 그랬어? 혹격조사. 불렀으니까 돈호법. 근데 거북이는 생물이지만 말을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의인법. 자, 혹격조사 불렀으니까 이미 대화의도 대화체. 이런 것들이 우다다 나온다 그랬었고, 거북이를 불러서 일단 촉발을 했어요. 그 다음 뭔데? 명령, 먹이를 내어라. 명령형 종교럼이죠. 그 다음에 음음가정 위압인데,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이죠. 구워 먹으리. 위압 협박이죠.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 녹색으로 써야 되는 거 이쪽으로 하자. 자, 그래서 먹이를 내어라, 머리를 내어라, 명령형 종교럼이로 명령하고,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하고, 또 구워서 먹어버린다, 협박하고 있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흥겹다, 아니면은 뭐 사랑이다,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 얘는 뭘 표현하는 거다? 그렇죠. 주술적인 노래로서 뭔가 목적이 있는 것이었고, 여기서는 지도자의 선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 서로 되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교황 선출 보면 알겠지만 서로 교황되기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은퇴하고 싶은데 교황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굳이 나는 그 자리까지 가고 싶지 않은데, 야, 그리고 너가 해야지, 뭔가 그런 목적이었을 수 있으니까 너 이렇게 선출됐으면 그냥 해야 된다. 약간 협박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죠. 됐니?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서정적 노래 볼게요. 체전적 의문형으로 노래를 끝맺음. 자, 아까 제가 했던 서정시인데, 자, 이제 이런 거야.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유리왕, 고구려 2대 왕이에요. 이 왕이 사냥 갔다 오는 길에 이제 화이치라고 2명 여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고구려 여자고 한 명은 중국 여자였어요. 근데 둘 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제 여러 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둘 다 이제 왕비였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중국으로 가버린 거야. 유리왕이 이제 얘를 따라가가지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혼자 와야 될 거잖아. 근데 집에 가면 이미 한 명 더 있는데, 그래서 집으로 혼자 가는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유리왕이 뭐라고 한 거냐? 저기 나무를 보니까 꾀꼬리 2마리가 막 정답게 짖는 것 같은 거야. 자, 근데 봐봐 얘들아. 꾀꼬리 2마리는요. 1번 정답게 사랑을 쉴 수도 있고, 2번 영역 싸움을 수 있고, 3번 그냥 심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봐,
정답게 사랑한다라고 화자가 선택했죠. 그럼 봐. 화자의 주관이 개입이 됐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왜 객관적 상관물이냐면 자, 객관적인 대상에 화자의 주관적인 정서를 대입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객관적이면서도 대상이니까 그리고 대입해서 또는 관련적 표현했으니까 이런 단어들을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객관적인 관련, 상관, 물, 사물이다, 대상이다라고 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고1 때 벤 다이어그램을 배우시더라고요. 그럼 고1 때 배우는 벤 다이어그램을 예를 설명을 좀 드리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전체 집합으로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 감정이입이라는 애가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은 두 가지 경우야.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어. 그런데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을 때만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객관적 상관물은 뭐야? 같든 다르든 어쨌든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면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감정이입은 감정을 집어넣는 것이고. 됐죠? 여기까지. 필기 다 하셨어요? 자, 그럼 보자 이제.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자, 그럼 봐. 이것도 일종의 선경후정은 돼요. 일종의. 근데 이걸 선경후정이라고 하진 않는데 자, 봐. 선경은 앞쪽이 경치죠. 앞선자니까. 후정은 뒤가 정서야. 그래서 선경후정이에요. 이렇게.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선경. 암수 정답구나 감정이 들어갔으니까 후정이야. 자, 그러면서 꾀꼬리랑 누구를? 화자를 비교하는 거죠. 꾀꼬리는 뭐야? 암수서로 정답고 나는 외롭죠. 이건 뭐야 그러면? 대조야. 자연물과 인간을 대조했어요. 자연물은 암수가 서로 정다워. 근데 나는 혼자 있어요. 마지막 누구와 함께 돌아갈 곳 서리법까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자 유리한 항조간 이 정도 분석하면 사실 더 나올 건 없거든. 근데 어쨌든 객관적 상관물이라든지 뭐 서리법, 개념어들 또는 인간과 자연물의 대조라든지 우리가 사실은 현대 문학, 현대시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것들 있죠. 그 공부들 바탕으로 정리되는 거니까 잘 봐주시고. 됐냐 여기까지? 자,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아까. 목적지향적인 지도 산출의 목적지향적인 주술적 노래도 있고 서정적 노래도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개인 서정시 또는 순수시 또는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필기 정리해 주시고요. 됐니? 됐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정리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3 수준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고1에 좀 해운대고 같이 좀 상위권 학교나 이런 데는 좀 해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한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7글자 8줄이니까 7원 율시라고 하면 되겠죠, 얘는. 그리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뭐 명, 정, 성 이런 식으로 뭐 지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사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걸 가군이라고 하잖아. 또는 어떤 위치에다가 운율을 넣는 걸 아분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아분은 뭐야? 위치에 운율을 주기 위해서 특정 소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아분이라고 하고 가군은 끝부분, 다리각자를 서서 끝부분에 운율을 집어넣는 건데 어쨌든 이제 7원 율시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때때로 가군이나 아분 정도까지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냥 현대어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현대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현대 읽으시면 되는 거라서 뭐 딱히 여기서 더 설명이 들어갈 건 없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이제 작품 정리를 나중에 한번 흐름을 쫙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필기 다 되셨으면 자, 향가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가, 향차를 바탕으로 썼고 자, 아까 제가 향차를 이제 그 어떤 형식으로 쓰는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향가도 마찬가지로 향찰로 주진 않아. 이렇게 현대어로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이게 원래 향찰로 쓰였는데 중세 국어 형식으로 기록된 애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중세 국어 기록 형식으로 써져 버리면 이게 또 뭔 말인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단 현대어로 공부를 해두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4줄짜리요. 별 내용 없어요. 이제 서동요라고 소동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오히려 이제 배경설화죠. 소동이라는 백제애였는데 집신파는 애였나? 얘가 선화공주님이 되게 예쁘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화공주님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얘는 집신파는 애인데 어떻게 공주랑 결혼을 하니?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꼬맹이들한테 간식 주면서
야, 이 노래 부르고 다녀. 그래서 선화공주님을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낸 거죠. 자, 그럼 봐봐. 선화공주님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걸 뭐냐면 모함한 거고, 모함하다를 참하다라고 표현해요. 참. 그래서 모함하는 노래다 그래서 참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선화공주님 막 모함을 하니까 어떻게 해? 야, 공주가 그렇게 함부로 다니면 되겠어? 라고 쫓겨나요. 그래서 짜잔하고 자기가 등장해서 데리고 가서 삽니다. 이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서동요고, 서동이 꼬맹이들한테 간식 주고 부르게 했다는 노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화공주님은 지금 이렇게 처녀처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남자 사귄대. 밤이면은 맨날 놀러 간대. 이렇게 이제 공주로서 해서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모함을 하는 그런 노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8구체는 4구체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4줄 4줄이 2번 나오는 거야. 이것도 이제 분석은 나중에 차차 할게요. 그래서 4줄 4줄 2번 나오는 거고, 대표적으로 무죽지랑가가 있었고, 19체는 꼭 아셔야 돼. 그리고 제망매가는 이거는 무조건 출제 이슈나 같이 볼게요. 자, 생사길이 여기 있으면서 머뭇거렸다라는 상황은 뭐야? 생사, 죽음의 상황이죠. 근데 머뭇거리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죽음의 상황이야, 말 그대로. 그래서 일리언은 지금 죽음 문턱까지 온 거야. 그럼 죽음 문턱까지 와서 야,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 가버렸어? 가버린 거죠. 왜? 죽을 때는 간다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 문턱에서 드디어 죽은 거야. 누가? 청자가.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얘들아 봐봐. 화자가 나 죽는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청자를 가져온 거다. 선생님 천자인데 왜 나예요? 나는 간다가 사실은 뭐야? 그렇죠. 원래는 직접 인용했었어야 돼. 근데 부호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기준으로는 청자인 거지. 다시 얘기한다. 뭐가 돼 있어? 지금 여기가 직접 인용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간다는 청자인 죽은 누이가 한 거죠. 죽은 누이가 여기서 나가 된 거지. 자, 그럼 죽은 누이를 지칭하는 말은 여기 있는 나예요. 두 번째, 떨어진 잎이에요. 자, 그럼 죽은 누이는 어떤 상황이야? 죽음의 상황이죠. 죽은 상황이지. 가버렸죠. 자, 그럼 봐. 여기까지 4줄인데 그 다음 4줄 뭐로 비유했냐? 우리 인간의 죽음 상황을 나뭇잎에 떨어짐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럼 뭐 때문에 뭐가 떨어졌어? 바람 때문에 나뭇잎이 떨어졌죠. 그럼 바람은 뭐야? 죽음의 원인이나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죽음 원인 실현 때문에 나뭇잎이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이별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바람은 뭐라고 해석을 한다? 죽음의 원인이나 실현이라고 해석을 한다. 자, 그럼 봐봐. 결국 누이의 죽음 때문에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럼 안타까운 채로 있냐? 그게 아니라 해결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다? 미타찰에서 돛닦아 기다리겠다고. 미타찰은 뭐예요? 종교적인 이상세계야. 저승세계야. 저승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래서 종교적으로 승하했다. 슬픔을 극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이 아라는 감탄사인데요. 이게 뭐라고? 19체 향가의 특징으로 나중에 계승된다로까지 설명이 됐었죠. 자, 필기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산문문학은 추후 정리하도록 하고, 자, 이제 고려가요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가시리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삼문보다,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삼문보다. 그래서 삼보 끊는 기준이 이렇게 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야? 3분 후에 삼문보 이렇게 끊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절체인데, 그러니까 절이라는 게 마디절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그냥 줄글로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어도 보면, 독서도 보면 한 문단 따위는 끊잖아. 그래서 정보 단위를 끊어주는 거야. 그래서 연을 나눴다는 뜻이야. 분절, 마디를 나눴다는 거야. 분장, 뭐를 나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분은 뭐야? 나눈다는 얘기야. 연을 나누거나 정보의 단위를 나뉘거나, 장이라는 것도 정보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 단위를 나눴다라는 게 뭐라고? 바로 분연체, 분절체, 분장체예요. 분연, 분장, 분장체가 전부 다 나누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분절, 분연체, 분장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전부 다 나눈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후렴은 90% 이상은 의미가 없고 리듬 맞추기에서 들어갔어요. 뭐 예를 들면
야구 이제 응원가 중에 우리가 보통 승리했을 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파트잖아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그 다음에 으쌰라 으쌰를 넣잖아. 그 으쌰라 으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잖아요. 그 신나는 의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의미가 없고 리듬을 위해서인데 가끔씩 10%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내신에서 물어보게 되면 이런 거는 따로 구분해 놓으셔라. 하나 더 이제 여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음 뭐냐? 후렴은 아니지만 역시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음보를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어놓은 거고 의미는 역시 없어요. 의미는 없지만 역시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애들이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나는 같은 애들이에요. 나는 같은 애들이야. 나는 같은 애들이야. 여기까지 됐니? 필기해 주시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가실이 가실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실이 있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간 거죠. 나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셨냐. 잡고 싶지만 기분이 나쁘시면 아니 올 것 같아서 서러워하는 님, 내가 슬픈 님 보내니 가시면 바로바로 오세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뭐 한글로 써 있어도 워낙 지금하고 한 1000년 전 표현이니까 다르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신 들어갔을 때 공부 좀 해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이제 말 나온 김에 경기체가 그래 뭐 5분 하면 경기체가는 시조까지 설명은 되거든. 잠깐 설명할게요. 경기체가는 진짜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냐면 자랑하는 거야. 근데 요즘도 예를 들면 힙합 같은 경우에 플렉스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렉스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인스타 봐도 되게 플렉스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그냥 플렉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 구체적 사물을 나열하면서 객관적 설명을 가하는 그런 교술 장르인데 형식은 뭐다? 삼음보. 그 다음에 후렴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플렉스 했기 때문에 포부와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뭐 원순문, 인노시, 뭐 여기나 이정현, 진할림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사람 이름이고 그 다음 뭐 직책 같은 거나 뭐 별명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얼짱 알아요, 여러분? 혹시 얼짱? 이 얼짱이 있던 시대에 뭐 한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애들 한 4명 있으면 뭐 4대 천왕. 이제 좀 양로원 가면 이제 4대 천왕이 계실 것 같아요.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나이 때 얼짱이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때 자기 자신을 4대 천왕이라고 불렀던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공로사륙이라는 게 뭐야? 사륙. 뭐 우리 4대 천왕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어, 정말로. 그래서 여기는 뭐 자기의 직위, 뭐 신분, 뭐 업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 뭐 니네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맨날 그럼 붙잖아. 뭐 트로피 붙고 뭐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 나 트로피 뭐 한 10,000개 있다? 나 수능 1등급 나왔다? 나 서울대 다닌다? 나 뭐 4대 천왕이다? 나 인스타 뭐 팔로워 10만 명이다? 유튜브 구독자 10,000명이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자기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서 여긴 후렴인데 위, 경치 어때요? 우리 잘 나가지? 이런 표현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왜 경기체가가 됐냐면 경기 어떠하냐라는 그 표현이 자꾸 반복해서 쓰이니까 얘를 경기 어떠하있고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 노래니까 경기체가라고 하신 거야. 진짜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야? 경기체가 이 시경 어떠합니까? 라는 후렴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각자 이름 부르면서 자랑하는 노래가 있다. 이 정도가 경기체가라서 사실은 경기체가는 뭐 해석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쉬운 거라고 보시면 어려움 없어요. 정리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시조까지만 하고 잠깐 또 쉬어볼게요. 자, 시조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설명한 부분인데 이거는 좀 쓰셔야 돼. 자, 글자 수는 45자 내외예요. 3, 4, 3, 4. 3, 4조 또는 4, 4조. 그런데 마지막은 3, 5, 4, 3인데 글자 수가 45자 내니까 약간 플러스 되어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3, 5, 4, 3인데 여기는 6으로 들어가 있죠. 자, 두 번째 초장, 중장, 종장, 3장 구조인데 중요한 건 종장의 첫 음보가 몇 음절이다? 3음절로 보통은 뭐야? 감탄사 데리고 나오는데 나중에는 감탄사 외의 것도 쓰이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랬죠? 여기 반드시 세 글자. 이거는 뭐의 흔적이더라? 식구체, 향가, 낙구의 흔적이더라. 여기까지는 외워서 쓰셔야 돼. 근데 오늘 당장 외우실 수는 없을 거고 연습해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빠질 뻔했네요. 사음보입니다.
됐니? 필기해 주시고. 잠깐만요. 악장이랑 가사 해야 되는데. 그럼 괜찮습니까? 한 5분만 더 설명할게. 괜찮아요? 5분만 더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서 중간에서 끊기도 애매한 게 악장하고 악장하고 가사도요.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말 나온 게 같이 정리하면 좋으니까.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악장은 뭐냐면 이제 이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전부 다 민간에서 대부분 돌렸으니까 국가 공식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대통령 행차 이런 거라든지. 그런데 이런 게 있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취임식 했는데 너무 딱딱해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도 기억나는데 싸이 말춤이 한참 유행했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싸이라는 캐릭터는 절대로 주류 캐릭터가 아닌데 싸이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갑자기 말춤 추는 거야. 이때 대단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연례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브거든. 오바마 대통령 참석한 거기서도 또 말춤 췄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얘들아 봐봐.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완전 변방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쌈마이 문화가 어디까지 뚫고 올라갔어? 국가 공식을 넘어서 전 세계 지배 국가의 공식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그랬냐면 고려 가요가 그랬어요. 고려 가요가 원래 민간에서 불리다가 국가 공식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되게 문학사적 가치가 크다고 보거든. 자, 이렇게 고려 가요 같은 애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애들이 있냐? 야, 이거는 너무 싼 마이잖아.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뭔가 좀 격식을 차려보자. 그래서 이거는 되게 세속적이었다면 아래쪽은 좀 격식을 차렸던 게 악장이야. 그러니까 악장은 사실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노잼이야. 조선의 창업, 우리 잘 나가 이거를 싸이가 강남 스타일 하면서 강남은 이런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국가적으로 이걸 가지고 막 노래를 만들면 진짜 재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뭐든지 민간이 시작하는 게 재밌는 거지 갑자기 공무원 손 타는 순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요즘 이제 충주맨? 이제 그건 되게 특이한 경우야. 그러니까 충주맨 같은 경우나 이렇게 좀 재밌지 나머지는 재미가 진짜 없거든요. 그것도 유튜브 시대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재미가 없었던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래가 바로 악장이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되셨니? 자, 그래서 별게 없어요. 그냥 안 나올 거야. 2절 사구 형식이다. 용비어천가인데 이거 용비어천가 내신 가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가사를 볼게요. 가사는 뭐냐면 시조에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음보라 그랬죠. 시조는 세 줄로 끝났는데 얘는 연속이 돼요. 그래서 연속이 된다. 그래서 횡수에 제한이 없어. 그런데 아까 시조 뭐라 그랬어? 3, 4조는 4, 4조라 그랬죠. 그리고 시조의 특징 중에 하나 뭐라고? 그렇죠. 마지막 향은 음술 세 글자가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여기 설명이 되는데 향가의 낙구가 시조 종장의 첫 3음절로 들어가 있고 얘가 또 어디로 들어온 거야? 네, 가사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벽을 갖췄다 정격가사.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됐다 변격가사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돼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산문적이다, 강원적인 영문지정 닮았다. 이거는 작품 들어가서 읽으시면 되는 내용이라서. 자,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선 전기까지, 중세 후기 문화까지 이제 끝났으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여기까지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필기를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 혹시 필기 안 된 사람? 자, 고생들 하셨고 영상 잠깐 끊습니다.